자, 반갑습니다. 한글날 연휴 잘 보냈나요? 네. 네, 이번 주는 2학년들이 학교를 안 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중간고사 시험 보는 주에 지난주 마지막 시간하고 이번 주에 한 3개의 시험에 대한 필기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잠깐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한국사 시간에 사실 다 배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한국사 시간에는 꽤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한 3-4시간 정도에 걸쳐서 배운 내용들인데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처 한국사처럼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훑고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왜 넣었는지 모를 내용들도 좀 많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국사보다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선의 대외관계 및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밑줄 칠게요.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청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지금까지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것을 끊게 되고 지금까지 명나라에게 사대했던 것을 이후에는 청에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겨왔던 조선에게 있어서는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효종대에 가게 되면서 이러한 충격과 수치스러움과 굴욕을 극복해보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병자호란 때 청에게 당한 수치를 극복을 하고 성리학적으로 옳은 국제질서를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북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밑줄 칠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복수설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을 해서 치욕을 씻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주장이 북벌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조선의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게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종 때 북벌론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조선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실제로 효종 때 군대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군사제도를 정비하는 등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이긴 했었지만은 실제로 청나라를 공격을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북벌론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수행평가 볼 거거든요. 그리고 북벌론이 그 수행평가 주제 중에 하나라서 조금 자세하게 북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셔도 되고요. 쓰면 좋고요. 자, 북벌론은 조선시대 때 크게 2번 정도 논의가 됩니다. 처음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효종 때 가게 되면서 진지하게 청나라를 정벌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군사적인 준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이나 나라가 아직까지 전쟁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극복된 것도 아니었고요. 자연재해 등으로 사실 국력이 많이 소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북벌이 시행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북벌이 또 한 번 논의되었던 것은 이후의 조선 숙종 때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때 청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3번의 난이라고 해서 청나라 초기에 있었던 대규모의 한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때 우리 한족들을 도와서 명에 대한 의리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논의가 잠시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조선이 어떤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미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진압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북벌론 같은 것들이 논의되지 않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사실 북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뭔가 실질적인 준비까지 이어졌었던 것은 언제 한 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숙종 때가 아니고 효종 때만 사실 진지하게 북벌이 추진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효종 때만 이렇게 북벌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었을까? 물론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효종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효종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효종의 아버지는 인조예요, 그죠? 그리고 인조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가 있었나요? 첫째 아들 소현세자와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패하고 난 이후에 모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었다라고 배웠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장악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자 인질로 끌고 왔던 두 명의 왕자를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왕위를 이어받아야만 했던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멀쩡했던 사람이 잠깐 열이 났다 해가지고 의사한테 침을 맞았는데 그 침을 맞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원래 왕이 되어야 했던 소현세자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의 동생인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곧 효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현세자는 왜 죽었을까? 실제로 소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성리학적인 어떤 위계 질서에 따르자면은 소현세자가 죽었으면은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 왕위에 올랐단 말이야. 이거 뭔가 정상적인 왕위 계승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소현세자의 시체를 봤더니 검게 변해 있었고 눈, 코, 입, 귀에서 피가 흘러내렸었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검게 변해 있었고 온몸에 구멍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대요.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독살당한 사람의 시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누가 소현세자를 독살을 했을까? 누가 죽였을까? 자, 예전에 선생님이 2018년에 올렸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모두 청나라에 끌려갔었는데 청나라는 앞으로 왕위를 이을 소현세자에게 굉장히 잘해줬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발전된 문물과 제도를 흡수해서 발전을 이뤘는지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청나라를 본받아하고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있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왕이 인조가 청나라에서 인질생활을 끝내고 처음 돌아온 소현세자를 만나서 너는 청나라 때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더니 소현세자가 청나라는 본받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버지 인조가 너는 내가 우랑캐들한테 그런 굴욕적인 항복을 했는데 그런 애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벼루를 집어던져서 머리에 벼루를 맞고 쓰러져서 질질질 끌려나갔다. 그 다음에 복림대군을 불려서 너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복수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인조가 매우 기뻐하였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인조와 더불어서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붕당은 서인들이었는데 얘네들은 과거 광해군이 중리배교 정책한 것을 비판하면서 신명배금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권력을 잡은 이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소현세자와 같이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고자 했던 사람이 왕이 된다면은 서인들의 권력을 잃을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인조와 그리고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던 서인이 소현세자를 독살해서 그를 죽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2년 전에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수업할 때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뭔 소린지. 스토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 사실은
야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공식적 기록에 의한 내용이더라고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 소현세자뿐만 아니라 복림대군 같은 경우에도 청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인조조차도 자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친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뒀을 만큼 청나라를 굳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대한 선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소현세자는 왜 죽었을까요? 누가 죽였을까요? 자, 조선시대 때에는 궁궐에 어의라고 하는 의사 있어요. 알고 있나요? 어의. 임금의 의사죠. 임금이 감기만 걸려도 어의를 처벌하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자가 죽었는데 어의를 처벌하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얘가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누가 죽였다는 걸까? 세자가 죽었는데도 그것을 어의를 처벌하지 말라라고 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럼 인조는 자기 아들 소현세자를 왜 죽였을까?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 들어봤나요? 과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자신의 권력을 아들이 뺏어갈까 두려워서 무척이나 광해군을 괴롭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조 역시 소현세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소현세자가 청나라 인질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외교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면서 청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심어줬고 그들에게 상당히 큰 지지를 얻었던 인물이 바로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청나라가 되게 좋아했던 왕자였습니다. 청나라만 좋아했느냐? 아니에요. 백성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거든.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 왔어. 그리고 나서 간신히 나라로 돌아온 왕자. 얼마나 유명한 귀구에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죠? 백성들이 우리 소현세자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 다시 말해서 청나라와 백성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소현세자, 인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인조가 의사를 시켜서 감기에 걸렸던 감기가 아니고 이제 학질이라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병인데 학질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현세자에게 독침을 놔서 죽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소현세자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원래 왕이 되지 않았어야 할 복림대군이 왕위로 즉위를 하였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효종이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왜 내가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명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그죠?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명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북벌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나는 조선의 수치를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갚을 수 있는 그것을 또 실제로 추진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자신의 부족한 왕위 계승의 명분을 채우고 앞으로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효종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벌론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효종이 정치를 할 때 함께 정치를 해야 될 정치적 파트너는 누구들입니까? 바로 서인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효종의 경우에는 왕으로서 서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네들이 친명배금했다는 거 옳다고 생각해. 나도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인들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요, 니네 친명배금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청나라 정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네 가만히 있어? 지금 당장 무기 들고 싸우러 가자. 왜 안 그래? 라는 식으로 서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제대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할 때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 역시 필요했습니다. 왕권 강화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 효종의 경우에는 북벌을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효종이나 서인이나 실제로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만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북벌이라고 하는 명분을 이용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효종 때나 북벌론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 그 이후에 아무리 조선이 청나라를 오랑캐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받았던 병자호란이 굴욕과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청나라를 공격할 만한 그런 어떤 준비나 액션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북벌론에 대해서 조금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7세기로 가게 되면은요,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특이한 대외 인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중화주의 말만 들어봐도 대충 어떤 개념인지 감이 오죠, 그죠? 중화, 문명의 중심이 어디다? 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조선 중화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17세기 때 이런 어떤 생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후에 조선의 사상계를 크게 쥐어잡게 됩니다. 자, 왜 조선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외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는 청나라가 통일왕조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리학은 화이관 중화사상이 강하게 반영된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고요. 그런데 지금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죠? 세상의 중심이 사라진 이것, 성리학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다면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성리학이 잘못되었어, 성리학이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인정을 했을까? 그럴 수 없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으로 설계되고 성리학으로 만들어졌고 성리학으로 운영되었어. 자기들이 지금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 신분을 바탕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것도 전부 다 성리학적인 논리란 말이야. 따라서 성리학에 오류가 있다, 성리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특권, 조선의 지배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 특히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워서 권력을 잡았던 서인과 같은 붕당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성리학적인 논리가 옳았음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한 변명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선 중화주의라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뭐라고 했어요? 조선이 중화 문명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죠?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명나라가 사라졌어. 청나라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명을 대신할 수 없어. 그렇다면은 성리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어디냐? 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명나라가 사라진 지금 조선이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조선 중화주의 같은 그러한 인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승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대외 문물, 다른 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조선, 자기 빼고 나머지 다 오랑캐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외부 문물 수용에 더욱더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서양 유럽에서 빠르게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오랑캐의 문물로 치부해버리면서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18세기,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조선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리학적인 사고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선의 통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사실 한국사 시간에는 꽤나 자세하게 배우고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설명하려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동아시아사에서 이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원래 없었는데 왜 이런 내용 집어넣었을까? 나 참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임진 왜란과 병자 호란 합쳐서 양난이라고 부릅니다. 두 차례 대규모 전쟁은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양난을 기준으로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밑줄 칩시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비변사, 말 그대로 변난이 생겼을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회의 기구가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밑줄 칠까요? 비상시에 소집이 되는 임시회의 기구입니다. 자, 원래 조선의 행정 조직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게 의정부로 가고 삼정선을 거쳐서 2호 예병 형공 6조를 거쳐서 일처리가 되도록 하여 있죠. 그죠? 물론 왕에 따라서 의정부가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이 행정 절차였단 말이에요. 문제는 전쟁처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권력기관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논의를 해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곳이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병자호란 터졌어요. 그죠? 밑줄 칩시다. 전쟁이 길어지자, 장기화되자 국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적인 문제까지도 비변사에서 한꺼번에 다 논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비변사가 조선 유일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게 조선 후기에 나타났었던 통치의 기능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왜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부 구성 원칙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이에요. 그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권력기관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왕과 의정부 6조 체제도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권력을 비변사가 장악하게 되면서 그러한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지. 특히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어느 붕당이 비변사를 하나하나 장악하게 되면은 그 붕당의 권력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비변사를 장악했나요? 이른바 안동 김씨라고 하는 특정 외척 가문이 이 비변사를 장악하게 되면서 그 누구도 안동 김씨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때 가게 되면서 비변사 혁파 들어봤죠? 그죠? 서원철폐.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국방력의 강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군사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원래 조선 전기 때 중앙군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느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5위 체제였어요. 뭐 용호위, 응양위 같은 위자 들어가는 부대가 5개가 있어서 서울과 그 주변의 지역을 지키는 중앙군 제도였었고요. 이 5위 체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터지면은 군대를 나가는 의무병 제도가 이 5위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선은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내면은 군대에서 가야 되는 의무를 해소해주는 방군 수포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숫자가 급감하게 되면서 5위라고 하는 군사 체제가 있었지만은 사실 그것이 제대로 된 군사 제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처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군제를 조직을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른바 5군형 체제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금이영, 또 뭐 있었지? 수어청. 그죠? 이렇게 5개의 구대를 통해서 조선의 수도와 그 주변을 방어하는 중앙군 체제가 바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5군형 체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5군형 체제가 앞에 조선 전기의 5위 체제하고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냐면은 상비군 체제라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이죠. 다시 말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그 대가로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들, 직업 군인들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임진왜란, 정자호란 전과 후에 종료한 조선의 군사적 제도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얘기 참 많은데 그냥 다 한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 제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군 제도는 어떤 것으로 운영이 되었었느냐?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지방군 제도의 경우에는 양인개병제라고 되어 있어요. 양인개병제. 자, 여기서 말하는 양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천민, 노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양반이나 일반 농민들까지도 사실은 전부 다 양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명의 인간, 노비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조선에 사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병역을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양인개병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군대에 의무를 졌나요? 천민은 인간이 아니니까 의무도 없어요. 그죠? 군대 안 갔습니다. 양반들 원래는 군역을 져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유로 군역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들 농민들만이 군대에 가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마저도 반군 수포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군역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양인개병제 제대로 된 군대의 제도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서 양난을 겪으면서 조선이 무참한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군사 제도로 넘어가게 되니 그게 바로 속오군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속오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조선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분대 단위로 묶었다고 해서 이걸 속오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속오군 체제가 조선 전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양천 혼성군이었다라는, 양천 혼성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반에서부터 노비, 천민까지 모두 다 군대에 가도록 한 제도가 바로 속오군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지키는데 양반, 천민이 어디냐, 모두 다 같이 나라를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이 깨달은 바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양반, 노비 할 것 없이 모두 군대에 가야 되는 제도가 바로 속오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제로는 양반들은 빠졌고 농민과 천민 위주로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가끔씩 나와서 군사훈련을 받고 적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군대에 동원되는 제도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이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에 지고 있었던 군역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어.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훈련받으러 나와라라고 하는 거, 농민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걔네들을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포함된 군사 제도였으나 농민들도 여기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 가게 되면 누구만 남게 되느냐? 천민만 남게 돼요. 그래서 영조 때 속대전 들어봤죠? 경국대전의 업데이트 버전. 속대전에 보면은 속오군에 대해서 천예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노예들이 소속되어 있는 군대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방 군제의 개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야,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야 되다니. 여기 옆에다 쓰면 나오려나? 여기까지 나오니? 네. 여기는? 나와요. 자, 그 다음 수치제도의 개편 보도록 합시다. 수치제도 뭐예요? 세금 걷는 제도죠. 그죠? 수치제도의 개편이 왜 필요했느냐? 양난 전에는 조선의 용경지가 150만 격이었어요. 양난을 거치면서 50만 격 규모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이랑 똑같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농민들이 3분의 1 수준으로 가난했는데, 백성들이 가난해졌는데 예전이랑 똑같이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민들의 세금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금제도, 수취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양난 이후에 시행되었던 수취제도의 개편 뭐가 있었냐면은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원래 조선 전기 때는 농사 잘 될 때는 1결당 최대 20두, 농사가 정말 안 됐을 때는 1결당 최대 4두의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토지세, 전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양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농사가 무조건 망한 거나 다름없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풍흉,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최저세율로 토지세, 전세를 최저세율로 저세율로 전세를 거뒀던 게 바로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칸에 가로 건너뛰고 세 번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 반군 수포제가 시행이 되면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1년에 군포 2피를 내도록 했는데요. 자, 오늘날 사실 이게 오늘날하고 정확하게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대략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년에 2필 정도면은요 사실 평범한 농민 가정의 한 달 생활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 한 달 생활비니까 꽤나 부담이 클까 작을까? 12개월 가운데 한 달 생활비 정도의 2필이 그러면은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의 부담을 한 필로 줄여준 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부족한 군사력을 국방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결작을 매기고 어염선세에다가 뭐 선무 군관포 이런 거 그래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사이에 들어갈 거 대동법이죠. 자, 균역법과 영정법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대동법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사에서도 꽤나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금 제도와 관련된 개혁이었냐면은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와 관련된 개혁이었습니다. 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요, 백성들이 나라에다가 그 지역 특산물을 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공납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닭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종이를 만들어서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게 공납이었고, 제주도 같은 데서는 귤 같은 것들을 공납으로 바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었느냐, 농민들의 경우에는요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집집마다 특산물을 구해서 그것을 국가에다가 내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 농민들이 농사 짓다 말고 특산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중앙관청의 설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관리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나라에다가 자기가 먼저 시장에서 특산물을 사다가 내고 농민들한테 그 대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편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아니고 좋은 거 아닌가? 농민들은 농사 지었다가 딴 일 할 필요 없이 농사에만 집중하면 되고 서리에게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더 간소화된 거고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거 아니야? 이게 왜 문제였지? 문제는 얘네들이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공짜로 그런 일을 해줄 리가 없었겠죠. 그죠? 당연히 자기들이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 농민들한테 100,000원짜리 내놔 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가 직접 구해서 내겠어 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특산물을 직접 내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받아냈어. 그래서 공납을 막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냐면은 방납의 폐단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죠? 참. 자, 선생님 지난 목요일날 강릉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바람을 쐬면서 회를 한 접시 먹고 왔어요. 부럽지? 여름에 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바닷물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가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오히려 더 한적한 바닷가를, 물론 일하러 간 거였어요 여러분. 놀러 간 거 아니고 일하러 갔지만 잠시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겨울 별로 안 추우면은 지금도 사실 여유 있지 않나? 가져갔으면 내고 그지?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평일날. 뭔 얘기를 하다가
방납의 폐단. 자, 그래서 대동법에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대동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첫 번째, 잘 사는 집이고 못 사는 집이고 집집마다 걷는 거 사실 공정한 과세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동납의 부담을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에다가 부과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농민들이 많이 구하고 사용하는 특산물이 아닌 것들을 특산물을 굳이 농민들이 구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컸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평소에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쌀이나 면이나 돈,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는데 이러한 것들을 마스크 바꿨더니 숨쉬기 힘드네. 이러한 것들을 대신 거뒀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산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었고 중앙관청의 서리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은 누구를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을 통해서 특산물 대신에 거둔 쌀물 돈을 얘네한테 주고 얘네가 시장에 나가서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나라에다가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에는 공납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산물로 걷는 게 쉬울까? 쌀면 돈으로 걷는 게 쉬울까? 쌀면 돈이 쉬워요. 그죠? 내기도 편하고 걷기도 쉽죠. 그죠? 그러면서 세금 수입도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 시장에서 한 번에 사들이는 물건의 양은 많을까 적을까? 국가 수요 물품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뭐 하는 사람이 나타나나요? 만들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른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영정법이나 균형법도 물론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긴 했지만 사실 시행 과정에서 많은 또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대동법 역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빠르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분명했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고요. 나중에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개혁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개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양이 많다. 자, 마지막으로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신분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노비의 도망이나 군복 납속 등으로 인해서 밑줄 칩시다. 양천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신분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제도가 점차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교과서가 분치전하게 이렇게 자기는 던져놓고서는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 건 교사한테 맡겨놨으니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이 한 줄짜리 설명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에이씨,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신분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정말 간단하게요. 사실 이거보다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닌 것 한데 아무튼 좀 찜찜하긴 한데 그냥 들어주세요. 자, 조선시대 때 법제적으로 봤을 때 신분제도는 무슨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양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은 원래 딱 두 개예요. 양인과 천인 딱 두 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인은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양반과 그리고 절대다수의 농민, 백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인간들인 것이고요. 농민들, 수공업자, 상인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천인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노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때 신분은 딱 두 개예요. 양인 아니면 천민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은 일반 농민과 구분되는 특권 세력으로 특권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변화가 특히나 빠르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이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양난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노비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특권 지배계급이었던 양반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
합법적인 이유에서 일어났었던 이러한 변화의 까닭을 살펴보자면요. 전쟁 동안에 큰 공을 세운 농민이나 노비, 신분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노비가 양인으로 또 농민이 양반으로 올라서는 경우들이 있었죠. 또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쟁으로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납속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신분장사입니다. 나라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많은 돈을 받고서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신분제도가 빠르게 변하게 되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누가? 노비들이요. 그러면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양민이나 양반 행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죠?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양반들의 족보를 돈을 주고 사거나 혹은 위조하는 방법으로 양반의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노비의 숫자가 줄고 양반의 숫자가 크게 느는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사실 법제적으로 봤을 때는 양천제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조선이 운영되었던 신분제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음 시간부터 대충 해야지. 아씨, 너무 힘들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냐면은 조선시대 때 모습을 보면은 반상제의 형태로 신분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반, 양반과 상, 양반이 아닌 자들 우리는 흔히 쌍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는 반상제로 실제로 조선의 신분제도는 운영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우리가 아까 대동법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상품, 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농업사회였던 조선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적인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경제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던 쌍놈들 가운데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양반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쫄딱 망한 그런 어떤 양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조선 후기 이거 말고도 많이 설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점차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서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화 파트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거칠게나마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대충이나마 조선 후기에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쭉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